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 지원생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오늘은요, 이제 조선 후기 산문의 시작입니다. 조선 후기 문학사 개관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 전체 고전 문학, 고전 산문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수능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디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딱 여기 조선 후기라고 했죠. 그만큼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자,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요, 최고운전을 만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요, 뿅뿅뿅 전하고 사람 이름 뒤에 전 붙으면은 대부분 한 85% 정도의 확률로 이거 영웅소설인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세부 디테일은 좀 다르겠지만, 이거 영웅소설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조랑 크게 다를 바 없겠다라고 시작하면 돼요. 자, 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대표작이 왜 이렇게 많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거 알고 있으면요. 그 외의 작품은 아까 같은 이거 애정소설이네? 이거는 가족소설하고 영웅소설하고 합쳐졌네?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최고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 그 유명한 문장가 최치원을 영웅으로 등장시킨 특이한 소설이에요. 이게 약간 다른 일반적인 영웅소설이랑은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 포인트, 차이점 잘 잡아가지고 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최고운전이 다른 영웅소설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가볼게요. 대부분의 군담소설과 달리 이 작품이요, 우리 민족의 탁월한 재능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서, 즉 중국의 침입으로 우리 민족이 완전히 사기도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불만도 여기까지 찼을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영웅을 어떤 인물을 등장시켰느냐?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최치원. 글로,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문사를 민족의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의 영웅소설은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장수들, 다음에 일단 싸움 잘하죠. 막 도술 부리고 이러는데요. 최치원은 글과 그리고 본인의 지혜, 여기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혜로서 중국을 이기지, 이게 직접 칼 들고 싸우질 않아요. 그게 다른 영웅소설과의 좀 차이점이다. 근데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대국인 중국의 강교함을 좀 드러내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던 이 사대주의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자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거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요, 중국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소설인데 중국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적개심도 있겠죠. 그래서 영웅을, 칼 잘 쓰는 영웅이 나와서 중국 애들 다 죽이고 혼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 우리 민족이 너네들보다 지혜롭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치원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얻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최치원이요, 그렇게 중국의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신라시대 거쳐왔으니까 알죠. 신라에서 그 골품제도에 막혀서 본인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중국에서요, 거기에서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좀 다르죠. 반당적인, 반대적인 인물로 허구한 거는요, 당시 이게 작품 창작 당시에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렇게 약간 허구적으로 설정을 했구나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실존 인물이죠, 최치원. 실존 인물을 영웅소설의 주인공으로 갖고 왔는데요. 영웅소설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설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서 태어나고 특이한 출생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하늘에서 태어난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특이한 출생을 하고 비범한 능력이 있고 자, 이런 것들 설정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실제 최치원 생애랑 거의 비슷한 거는 당나라로 건너간 거 실제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당나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나중에 가야산에 들어가서 생애를 마쳤던 거 물론 여기서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정도 외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이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소설들은요. 전체 줄거리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배우는지 확인 그 다음에 인물 간 관계 확인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줄거리를 좀 보자면은 시작부터 황당해요. 최치원의 엄마, 아까 최충은 최치원의 아빠고요. 최충의 부인이니까 최치원의 엄마겠죠. 금돼지에게 납치돼요. 납치가 됐는데 돌아오니까 임신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6달 만에 낳아요. 일단 여기서 비범한 출생이네. 영웅소설의 주인공 특징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금돼지의 자식이라고요. 아버지가 버립니다. 기아, 아이를 버림. 확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막 버려졌다고 죽지 않죠. 영웅소설의 주인공인데. 자,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문장 실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전기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요. 최치원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은 중국 황제가 신라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중국 황제가 들을 정도인 거예요. 전기적 요소. 자, 여기에서 두 학사를 보내요. 그래서 최치원과 실력을 거르게 하는데 당연히 최치원이 이겨야겠죠. 당연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쫙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있었죠. 중국이 쳐들어왔었고. 자, 여기서는 위기가 어떻게 오냐면요. 나승상이라고 신라의 승상인데 중국이 이제 웬 상자를 보내요. 이 금기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 시를 지어 보내지 않으면은 너 죽는다. 근데 이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최치원밖에 없죠. 그래서 최치원이 그거를 내가 맞춰줄게 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렇게 나승상의 딸을 아내로 삼고요. 석함안의 물건을 알아맞히는 시를 짓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 여기까지죠. 여기 정도까지만 우리 교재에 실려 있어요. 메인 부분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최치원이 황제의 간계를 물리치고 간교한 계략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골탕 먹여볼까 죽여볼까 얘가 진짜 뛰어난가 하고 테스트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다 이기고 중국의 학자들하고 문장을 겨뤄서 싹 다 이긴 거예요. 이런 설정이 들어가줘야 읽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의 역사는 중국한테 당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속이 시원하구만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자, 근데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실제 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경문 지었던 것도 최치원이 실제 지었고 그래서 항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치원을 죽이려고 유배를 보냅니다. 위기 극복을 해야죠. 영웅이니까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약간 차이가 나죠. 뭐 왕이 되거나 뭐 인정을 받고 승상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라로 돌아와서 마지막은 비슷해요. 신선된 거 빼고 최치원의 실제 생애도 가야산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뭐 생애의 마지막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선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전기적 요소를 처리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최치원의 실제 생애의 한 3g, 나머지 97g 정도는 전기적 요소가 가득한 소설입니다. 이유? 중국인에게 당한 이 울분을 소설 속에 나와 풀어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최치원입니다. 중국 황제를 굴복시키는 우리나라 역사에 실존했던 영웅적인 인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뿌듯함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존 인물로 설정이 된 거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사, 글을 굉장히 잘 썼죠. 여기 나머지 좀 등장인물들은 나승상은 신라의 재상이고요.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수 없이 최치원을 사이로 맞아들여요. 그 석함안의 물건, 내용물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나운영은 이 사람의 딸, 둘이 부부가 됩니다. 처음에 이 아빠가 파들파들 떨어요. 어떻게 최치원 같은 그때 노비였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산해종하고 내 딸을 혼인시켜! 라고 했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고요. 굉장히 지혜롭고 또 효성도 깊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국 황제는 당연히 굉장히 대립적인 인물이죠. 죽이려고 해요. 신라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최치원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읽는 사람이 뿌듯하겠죠. 중국의 황제도 우리나라 지식인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능력을 인정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영웅이기 때문에 각종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자, 우리가 발단, 그리고, 발단이래. 깜짝이야. 위기랑 저기 절정 부분, 그 정도 보면은 우리가 이 최고운전의 내용 거의 다 파악 가능하거든요. 바로 우리 교재에 실린 부분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미있는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작자 미상입니다. 작가는 알 수가 없고요. 최치원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를 따온 최고운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체 줄거리 볼 때 그랬었죠. 노비가 됐었다고. 의도적인 거예요. 이 이유입니다. 승상께서 나를 사위로 삼아주면은 내가 시를 짓겠나이다. 즉, 내 능력으로 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승상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파경도, 거울을 깨트린 노비가 된 그런 최치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승상이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산해종을 사위로 삼을 수 있겠냐? 야, 너 잘못 그린 거 아니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이러면서 꼬시려고 뭘 주냐면요. 신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주면서 걔가 시 지으면은 요런 미인, 그림 속에 있는 요런 미인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 라고 하니까 파경동,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 아니 그거 종이 위에 그린 떡 본다고 배부르냐? 먹은 후에야 배가 부를 것이다. 즉 종이 위에 있는 미인이 진짜 뭐 될 거야? 내가 저 나승상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만족을 할 거다. 라고 하고 딱 발로 쳐서 밀치고 비스듬히 누워요. 왠지 코도 후볐을 듯. 자, 그러면서 굉장히 대담하죠. 내가 마디마디 배인다 하더라도 나는 시를 짓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 유모가 그래서 얘기하니까 승상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아, 미치겠네. 자, 근데 딸이 굉장히 지혜롭고 효성이 지극하다고 했잖아요. 딸 운영이 나옵니다. 얘기하되 우리 가문의 성패가 이번 일에 달려있사옵니다 라고 해요. 이 이번 일이 뭐냐면요. 그 석함 속에 중국에서 보냈어요. 석함 속에 이 물건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열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시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요. 나승상이 죽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옛날 고사를 갖고 옵니다. 옛날에 뭐 재영이란 여자는 관의 노비가 돼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흉을 속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쫓지 않으시면요. 화를 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라건대 내 몸으로 이 화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즉, 이거 안 되면 우리 아빠 죽으니까 아버지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결혼을 하고요. 이제 시를 지어야 되죠. 승상이 초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하고 진짜 우리 아까운 딸하고 결혼까지 노비랑 시켰는데 얘가 진짜 짓나 안 짓나. 그래서 난방은 난초방에 향기로운 그런 방. 딸 방이니까 난방이에요.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라고 하는데 파경노가요. 좀 특이하죠. 이때 원래 노비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노비가 이름을 짓는데 치원이라고 하고 자를 고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 최치원의 이름과 실제 최치원의 자예요. 이걸 따온 이유. 자, 이거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본 듯이 역사적으로 실존의 인물이에요. 실제로 문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중국에서도 인정을 했던 최고 문장가.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서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서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길 때마다 속이 시원해 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실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운영이 빨리 좀 지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유롭죠. 아, 왜 이렇게 재촉해? 그러면서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웃겨요. 스스로 붓대롱 이렇게 붓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거 있죠? 붓대 여기다가 발가락 닦기가 컥 하고 잤대요. 엄청나게 여유를 부리고 있죠. 자, 운영이 근데 아이씨, 내가 얘랑 결혼까지 했는데 시도 안 죽고 말이야. 우리 아빠 어떡해? 하고 있는데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요. 쌍용 2마리 용이요. 하늘에서 확 내려와서 함 안에 막 엉켜있고 무늬옷을 동자 10여 면이 하늘 받들고 서서 소리 노래하니까 함이 열리는 듯 하더래요. 오, 바로 이게 최치원이 천상계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설정들이에요. 지금 이 동자 10여 명이요. 최치원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쌍용이요. 콧구멍에서 혹 하니까 함 속을 훤히 비쳤대요. 그러면 보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색 석이, 즉 상스러운 기운이 웃겨요. 생각해보면은 2마리 용이 있는데 콧구멍에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연기가 푹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함 속을 비추니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좌우로 늘어나서 시를 지어서 읽고 또 붓을 잡아서 쓰고 오,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힌트를 다 준 셈이죠. 그러니까 운영이 그 꿈을 꾼 거예요. 즉, 아, 최치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이죠. 최치원도 이제 잤으니까 일어나서 푹푹푹 하고 쓰는데 종이에다 시를 딱 썼는데 용과 뱀이 놀라서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즉, 그만큼 잘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치원이 적강선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요소가 이 소설 중간중간에 엄청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최치원이 비범한 인물이다. 하늘과 연관이 있다. 라고 하면은 맞죠. 하늘에서 동자 내려왔다는데. 네, 이렇게 설정한 거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를 썼느냐. 이게 조금 다른데 삽입시랑은 달라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삽입시는 보통 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다던가 본인의 감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삽입시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의 삽입시는 이거 안 쓰면은 지금 얘기가 진행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면 표현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서사를 진행, 즉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사건 해결 이거를 써야 나중상이 안 죽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해결의 기능을 한다. 여타 다른 삽입시랑은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기억 잘하라고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그 과제겠죠. 석함안의 물건과 관련이 있을 텐데 시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쓰여요. 뭐라고 하느냐.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석함, 반은 희고 반은 노랗대요.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는데 뜸만 이렇게 까지 하는데 토하지를 못한대요. 뭔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해서 시를 썼을까? 약간 스무고개 같죠? 반은 하얗고 반은 노랗고 밤마다 울라고 해요. 때를 안대요. 시간을 안다는 얘기. 근데 뜻은 있는데 내가 저기 시간 됐어 우 하고 울어야지 싶은데 지금 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의 얘기고요. 이 밤마다 때를 알아서 울려고 하건만 이게 왜 닭들이 울죠? 꼬꼬꼬꼬 하면서 우 하고 울면 꼬꼬댁이구나. 꼬꼬댁 하고 울면은 옛날에는 그 소리를 맞춰서 기상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석함 안에 있죠. 석함 안에 있다 보니까 닭이 이미 돼서 울 수가 있는데 그 계란이 부화가 돼서 석함 안에 있다 보니까 못 운다는 얘기예요. 빨리 열어줘야지 죽겠는데. 자, 그래서 달걀이 이미 부화가 다 돼가지고 닭이 됐는데
함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달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시를 지어서 보내요. 아니 근데 또 승상이 믿지도 않아요. 진짜? 라고 했는데 운영이 꾼 얘기를 듣고 어머 얘가 그럼 좀 비범한 인물이 맞구나 라고 해서 왕께 바칩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시를 지었으니까요. 최치원이 중국에 가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뛰어난 시를 지은 최치원이 중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중국 황제가 콜을 해요. 갔는데 가서 위기 겪는다라고 했죠. 뭐 죽을 뻔한 위기부터 이런 귀여운 위기까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있느냐. 최치원이 낙양에 갔는데 낙양은요 중국 하남성의 도시예요. 당연히 중국 갔으니까 중국의 어둠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지명이 너무 얽매여갖고 독해 못하면요 힘들어져요. 자, 이런 대화를 중점적으로 좀 봐야죠.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있는고? 황당한 수수께끼를 내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알게 뭐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고상하게 맞받아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산과 물은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디에 실려 있는고 하니까 사실 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받아치죠. 자, 그래서 일부러 본인을 이렇게 확 긴장하게 만들려는 학사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요. 최치원이 동일한 성격의 수수께끼로 야 너도 대답 못하는데 이런 여유로움이에요. 그래서 중국 학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기선제압했죠. 자, 근데 황제가요 최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최치원에게 굉장히 많은 위기를 설정을 해놔요.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왜 그 궁궐이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네 그런 현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장벽도 많고 문도 많죠. 각 문마다 땅을 다 팠고요. 땅 안에 악인,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넣어놓고 경계를 하면서 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최치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음악 소리를 현란하게 내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 밟으면 빠져 죽게 하라고 경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굉장히 쪼잔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치원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중국 황제가 계략 술수를 쓴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문이 되게 많아요.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리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치관이 다 의관을 딱 정제를 하고 황제 만나러 가니까 옷을 단정하게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특이하죠. 50척이나 되는 사무의 뿔이 문에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나와요. 50척이라고 그러면 되게 긴 거 얘기하는데 신라에서 진짜 그렇게 기괴한 모자를 쓰고 다녔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걸 쓰고 간 거죠. 왜? 그 뒤에 나오는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소국의 문도 뿔이 닿지 않는데 대국, 너네 중국, 야 너네는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 모자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킬 정도로 문이 작고 나니 우리 신라는 소국이라고 해도 안 그런데? 라고 하면서 비비꼬죠. 즉 과장된 표현으로 중국을 조롱하기 위해서 설정한 그런 소재예요. 자, 이렇게 한번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황제가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부끄부끄한 거예요. 아씨 그래 신라보다 문이 낮아? 문을 다 헐어버리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까 계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마다 각각 위기가 설정돼 있죠. 자, 근데요 극복 방식이 참 특이해요. 악성이 들리면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붉은부적 퓨. 자, 둘째 문에 들려서 또 시끄럽게 구니까 이번엔 흰색. 셋째 문에 이르러서 또 그러니까 푸른 부작입니다. 부작 아니고. 풍악 소리가 나므로 또 부작을 던져요. 또 던져요. 좀 특이하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부작이요. 중국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중략 부분에 생략이 돼 있어요. 여인이 준 신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물건이죠. 지금 이걸 보니까 다 조용해지잖아요. 던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치원이 적광선인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이 누런 뱀으로 변해가고요. 코끼리 입까지 감아버려요. 이렇게. 물고 코끼리가 이걸 못해요.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기적인 요소가 엄청 가득하죠. 자, 그래서 무사히 들어가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제가. 헉, 얘 뭐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오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과연 천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들도 다 몰려들어요.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중국 황제에. 그래서 다 같이 몰려드는데, 자, 지금 순식간에 지은 시가 불가승기라고 해서 중국의 학사들이 감히 이길 수도 없을 정도로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하죠. 중국에 가서 위기 극복 사라락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기선제압 다 한 다음에 가서 학식으로 대결을 했는데 학식으로도 싹 이겨주죠. 읽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실제 역사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지금 중국한테 완전 우리나라가 다 망해갈 지경인데 중국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설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겠구나. 그래서 실제 역사와는 전혀 다른 허구적 사실들을 많이 끼워 넣었구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중국의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달라져요.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서 맞이해서 딱 앉혀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너가 그 물건을 알아내서 지었니? 네, 그래요. 너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할 때 최치원이 전혀 밀리질 않겠죠. 자, 중국 황제가 드디어 태도가 달라졌고요.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치원이 이렇게 중국 황제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 뒷페이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전혀 그 기운에서 밀리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듣건대 현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은 사람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도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천하고 불미나오나 어찌 석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낮게 얘기해요? 아니죠. 어머,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한들 어떻게 그거 정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엄청나게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자, 그 황제가 그것도 신기한데 신기한 게 또 있죠. 이거 들어올 때 풍악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하니까 못 들었습니다. 하거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갖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그 악공들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은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수천 명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치면서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했대요?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말라. 진짜 하늘의 인물 맞죠? 선인. 자, 그래서 풍악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그게 말이 돼?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 땅굴 속에 뱀들이 우글우글 했대요. 그래서 황제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고 학사들로 하여금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접케 하는 거예요. 학식이 너무나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제대로 해 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도 이게 군자, 즉 임금과 같이 대접하면서 엄청 받들어줘요. 물론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봤으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뒤에 또 이제 황소의 난, 황소 토경문 이거 쓰고요. 여러 가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서 유배지에서도 위기를 겪고 탈출해서 신라 가야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실린 부분이요. 우리 교재에 실린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읽어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최치원이 그 지혜, 그리고 기운, 기상, 그 어떤 것도 밀리지 않고 대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에서도 전혀 딱 한 명이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지금 읽어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옛날에 정말 막 중국한테 한참 두들겨 맞고 난 그 뒤에 백성들이 읽었을 때는
얼마나 그 카타르시스가 더 컸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기적 요소들을 마구 엄청 활용을 해가지고 읽는 사람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작품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 등장하긴 하는데 실존 역사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전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인정받는 위기라든가 이런 것의 의미 정도 파악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 내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요, 이 부분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기능을 했을지 물어보는 형태로 참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조선 후기 3문 처음으로 최고운전 배워봤는데요. 이 작품이 소설이기 때문에 특히 전체 줄거리 정도는 대략적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역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작품명하고 큰 줄거리, 최치원이 가서 중국 애들 다 무찌르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도요. 문제 풀 때 어차피 일부분이 잘려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위기를 겪겠네, 아니면 당연히 얘를 이기겠네, 이미 좀 예측을 하면서 독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구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 인물 간에 어떤 관계이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용 확인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초점 잡아서 한번 볼게요. 설화소설이고 전기소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영웅소설입니다.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만큼 민중들이 지금 여기 상태가 안 좋았단 거예요. 중국 애들이 쳐들어와 먹고 살기는 힘들어. 너무나 울분 터지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영웅적인 인물이 뿅 나타나서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혼내거나 우리를 침범했던 중국 애들을 혼내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웅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적, 말이 안 되는 기이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니까 영웅적이고 도교적인 거는 신선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라고 하죠. 도교적 요소도 있고 민족주의적,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이 따라옵니다. 주제는 일단 최치원의 능력인데 요거는 좀 단편적이고요. 이 최치원의 일대기, 물론 이렇게 부풀려져 있어요. 그런 부풀려진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 맞다. 우리 민족은 최치원이 실존 인물인데 말이야. 중국 그 대국에 가서도 단 한 명이 이렇게 다 제압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이 있었던 민족이거든. 야, 기죽지 마. 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게 주제가 되겠죠.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요. 예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전래 민담 화소들이 복합적으로 복합으로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래 민담 화소, 예를 들어 기이하게 출생을 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학사들하고 또 지혜로운 거, 문답으로 경쟁을 하죠.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전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패턴이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문 경구에 한시 삽입이 좀 특이했었고 척한적 의식, 즉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일반적인 전기소설에서 영웅소설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EBS 연기교재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을 안 볼 수가 없죠. 왜? 이 소설이 나오면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누구는 누구와 어떻게 해서 얘가 얘를 죽이려 하는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갈등 구조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일본만 실력이기 때문에 앞쪽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전체 줄거리 봤으니까 알 수가 있죠. 최충은요, 최치원의 아버지인데
친자 의혹에 따른 부자 간의 갈등. 왜? 엄마가 금돼지한테 납치당했는데 갔다 오니까 임신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최천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이한 출생을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금돼지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해서 둘이 굉장히 심하게 싸우거든요. 그 부분도 영웅소설의 기이한 출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는 파트.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랑 갈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승상, 즉 신라의 재상이죠. 나운현과의 혼인, 딸. 이 딸은 주종간에, 주인과 종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거는 최치원이 본인의 실력으로 여유있게 해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학사들하고는 학식의 우열을 겨루고, 여기서도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 힘의 우열에 따른 대국 소국 간의 갈등. 이거 역시도 있었죠.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 둘, 셋, 여기 확인했었고, 여기만 앞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죠. 자, 근데 이렇게 최치원과 전부 다 대립적인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많은 인물들이 딱 한 명과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최치원이 이깁니다. 특히 부자 간의 갈등 경우는 이겼다고 표현하기 좀 웃기긴 한데요. 아버지가 나중에 사과를 해요. 근데 최치원이 굉장히 화를 내긴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등장인물들이 모두 최치원과는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구나 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부분이 잘려 나오든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고운전에 나타난 영웅소설의 특징 역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보기 박스에 영웅소설의 특징 넣어놓고 해당 부분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적강화소, 천상적인 질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최치원이요, 설정 자체가 아까 적강선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부적 던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자들, 붉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동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운영이 꿈속에서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위기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해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이걸 가지고 또 도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갈등, 뭐냐? 기아예요. 아이 버려버리는 거. 그게 영웅소설의 특징이었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하진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사과를 하긴 하는데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도 부모를 부정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기아라는 일종의 위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조력자의 만남, 그리고 여인과의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 승상의 사위가 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죠. 본인의 능력으로 사위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뒤 획득한 지위를 굳게 다진다라고 하는데 최치원이요, 그 문제를 풀어냈으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도 하나도 안 밀리고 대결을 해서 나중에는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인정받잖아요. 그 다음에 최치원이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여기 가서 처음부터 잘 풀렸던 게 아니죠. 황제가 마지막으로 엄청난 위기들을 설정해 놓는데 뭘로 극복했어요? 막 부작을 색깔별 부작 던지면서 위기 극복하잖아요. 신이한 인물들, 그 여인이 준 그 신물, 신의 물건인 부작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죠. 이렇게 조력자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반드시 영웅소설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영웅소설의 특징, 최치원이 이런 식으로 인물이 영웅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당연히 영웅소설이기 때문에요, 어떤 점이 특이한 면모인지는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준비학습에서 봤던 전체 줄거리 그리고 인물 간의 특성 정도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돼서 능력을 보여주고 위기 겪다가 나중에 신선됐다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올 작품들 공부할 때요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정리한 거 위주로 포인트 집어서 정리를 좀 해주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 즉 뭐 내용 확인, 이 정도 문제죠.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정말 잘 나오는 기본 유형입니다. 신라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설화의 다양한 화소, 예를 들어 적강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학문 대결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그리고 출생부터가 기이했는데요. 너무 많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은 설화, 즉 옛날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어디서 한번 들어봄직한 설정들은 다 따왔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굉장히 잘 나왔죠. 자기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최치원의 일생을 사실적으로라니. 최치원은 정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금돼지의 자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도 아니었고요. 사실적이 아닙니다. 전기적인 허구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영웅으로 형상화시킨 게 최고운전이에요. 실제 일생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3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실존 인물이니까 사실적인 내용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긴 했으나 5번도 봐야죠. 위기 때마다 신이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천상의 인물.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용에다가 그 붉은 옷 입은 동자 10명쯤, 10여 명. 그 다음에 뭐 중국으로 올 때도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하늘의 신물을 받잖아요. 그 부적들. 그래서 도움 엄청 받죠. 천상의 인물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선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치원이 그런 인물 맞습니다. 주인공 맞고 답이 4번이 확실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최치원이 위기 극복이 의미하는 바. 위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쵸? 위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자기 능력으로 해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합니다.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서술을 하래요. 국가적 차원? 자, 이게 창작 시기가 조선 후기고요. 우리가 중국에 침략을 당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 즉 중국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죠. 근데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근데 최치원이 중국에 가서 단 한 명이 그 대국을 상대하는데 하나도 안 밀리고 다 이기고 오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자,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은 뿌듯함,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조건도 있네요. 최치원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최치원 한 명이 누구를 상징해요? 소국인 신라, 어떤 국가대표적인 상징이죠. 한 명이 가서 100명, 200명을 이겨버리고 오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보는 사람이. 자, 그래서 최치원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게요. 어려움에 처한 소국 신라. 최치원은 신라의 대표예요. 국가대표. 가서 대국이라는 걸 중국하고 겨뤘는데 단 한 번도 안 밀리고 여유있게 이기죠. 이렇게 국가 간 대항에서 이겼음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쓰면 다 맞습니다. 즉 최치원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압을 했다, 이런 식의 의미면요 다 맞아요. 이런 식에서 수령 나오면 굉장히 다 긴장들하고 싫어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조건 따라서 보고 문제 반드시 이런 조건들 다 확인해서 쓰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용 파악 주제만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이런 문제 빼놓지 말고 꼭 다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게시판 이용해 주고요. 복습 철저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